지난 시간에 제가 그 로컬 푸드, 양평 로컬 푸드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이제 로컬 푸드 그다음에 지역 이런 얘기, 고추장, 두부 이런 것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로컬 푸드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리의 증가 기억나시죠?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물리적 거리,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거리가 가까운 그 얘기는 이런 우리가 점점 익숙해진 글로벌 푸드, 전 지구적 식품 체계가 이제 거리가 먼데 이동 거리가 길고 그런데 비해서 로컬 푸드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그런 먹거리를 이제 지향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거리죠, 그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비록 물리적 거리가 있더라도 비익명적이면 서로를 알면 그런 것도 굉장히 로컬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로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전에 이제 학생들도 비록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커멘트를 다룬 적이 있어요. 맥도날드의 청양고추 버거인가요? 이런 것 롯데리아인가요? 하여간 그런 커멘트를 다룬 학생도 있었고 그런 지역 혹은 로컬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해서 이를테면 상품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조사 과제라고 할까요? 기억나요? 뭐죠? 기억 안 나면서 끄떡끄떡해. 뭐였죠? 첫 글자는 순. 잘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글자는 순창. 순창 고추장? 예, 맞습니다. 어우, 제가 추리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순창 고추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순창 고추장, 순창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고추장과 연관시켜서 상품화한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순창 고추장 축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런 저의 부탁 혹은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제로 찾아본 학생이 있을까요? 순창 고추장에 대해서. 있지만 수줍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순창 고추장. 순창 고추장 들어는 봤죠? 예. 먹어도 봤겠죠, 그죠? 먹어봤을까요? 집에서 아마 요새 고추장들을 집에 옛날엔 고추장, 된장, 간장을 어디다 보관했을까요? 옛날. 장독대에다 오, 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시골 같은 데에서 차 아, 타고 가다 보면 그쵸? 예. 먹었어요. 독이라고 하는 건 도가니 이런 독이죠. 그래서 장독에 장을 담그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은 기본적인 그죠? 그런 우리의 대부분의 음식 반찬에 밑간에 필요한 그런 기본식 재료죠. 필수적인 그죠? 간장, 된장, 고추장이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장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장독이 여러 개니까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장독대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장독대라고 하는 공간을 둘 수 있는 그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원주택, 개인주택, 아파트가 아닌 그죠? 이런 주거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 변화, 사회 변동과 깊이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집에 양조간장 이렇게 해서 양조간장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샘표 간장 이런 얘기 광고 같은 거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간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그냥 담그는 거였겠죠. 그죠? 이걸 뭐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전통 농식품 체계, 현대 농식품 체계와 구별되는 전통 농식품 체계에서는 그런 거를 다 집에서 담근다 이런 말, 담근다, 그죠? 장을 담근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안 들어봤나요? 예, 이렇게 해서 장은 뭘로 담글까요? 중요한 재료, 된장, 간장, 콩, 그죠? 콩, 그죠? 그래서 콩으로 담그는데 일본도 장 문화가 발달했죠, 여러분들, 그죠? 낫또 이런 것들, 일본도 미소, 일본도 장 문화이고, 물론 중국도 춘장, 뭐 이런 장 문화죠. 보통 이제 장의 기원을 한반도 북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는 중국의 북부 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굉장히 인류가 혹은 이런 동아시아인들이 일찍부터 발달시킨 게 콩을 발효, 그래서 그 콩이 원산지가 이제 한반도 북부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북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쨌든 만주 지역 뭐 이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콩을 자생적으로 자던 콩을 이제 실제로 재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비교적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콩을 가지고 장을 담그고 뭐 이런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장이 산업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그 장을 담그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집안들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 1970년대 중반 정도에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살다가 그러면서 몇 년은 장을 담궜어요.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콩을 가지고 메주라는 게 있거든. 메주. 그래서 메주를 띄운다. 그냥 메주를 띄우고 방에서 이렇게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이제 좀 비위가 약한 사람은 좀 역겨울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집에 막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단독주택에 살 때는 괜찮았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그걸 몇 년을 담그니까 아무래도 좀 민망하죠. 주변 사람들 안 담그는 집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에서 매주 냄새가 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서 장을 담그는 일이 없어지죠. 또 매주를 담궈서 장을 띄울 때는 장독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앞에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면 이런 산업화, 도시화, 아파트의 발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장을 담그는 집이 지금 거의 없죠. 물론 지금 이제 일종의 전통 문화, 장 문화가 한국의 장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면 뭐 막걸리를 담그는 걸 배우는 이런 것처럼 장 담그는 거를 배우고 실제 이제 모여서 장을 담그는 그런 움직임도 적지 않은데 어쨌든 이러한 전통 사회의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문화와 직결되어 있던 장이라고 하는 게 산업사회, 도시화, 그 다음에 임노동자의 증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집에서 담그는 게 아니라 이제는 편리하게 시장에 가서 사 먹는 그런 음식이 됐죠. 그것은 이제 일본의 초기 산업화, 일본의 급격한 산업화가 메이치 유신 이후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산업화, 자본주의 발전,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좀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일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주거 형태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더 이상 장을 담그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 대신에 등장한 게 아지노모토죠. 아지노모토라고 알죠?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몰라요? 세계적인 식품 기업 가운데 하나 일본에 그래서
아마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화학조미료, 미원, 화학조미료의 개발자가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일본 식품 기업의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 그래서 우마미인가? 하여간 보통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뭐 단맛, 짠맛 이런 것과 다른 새로운 감칠맛 뭐 이렇게 해서 제6의 맛이든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이 강조했던 그런 이제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미원 화학조미료 MSG죠. 화학조미료 짜장면 같은 데 많이 사용되는 MSG를 개발한 그 회사에서 아지노모토 간장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이를테면 수입 금지가 되어 있었을 때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지하에 수입 식품을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수입이 완전 제한됐던 시기에도 이 남대문 시장에 가면 소위 말하면 세칭 야매라는 말 뭐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야매로 비공식적 뭐 약간 불법적인 이런 그 수입품을 파는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쭉 갔었더니 그래서 뭐 M&M도 팔고 무슨 뭐 무슨 뭐 스테이크 소스도 팔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를테면 일본산 간장, 아지노모토 간장 이런 것들을 사다 먹는 중산층 1970, 80년대 이런 가정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진 아지노모토에서 저도 그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동경과 요코하마 그 사이쯤에 공장이 오래된 공장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화학조미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했고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일본 가서 편의점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의 편의점 문화 되게 발달했죠. 편의점 도시락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일본 음식을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을 한 사나흘 정도 먹으면 이 맛이 왜 이렇게 비슷하지? 왜 비슷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지노모토를 비롯한 일본의 식품 기업들이 개발한 그 독특한 조미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MSG가 아니더라도 하여간 MSG를 포함한 좀 약간 보존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맛을 땡기게 하는 뭐 그런 맛이 일본 뭐 전통 요리집에서는 맛보기 어렵지만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것들을 보면 비슷한 맛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업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우주식품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아지노모토에서 하고 있던데 여기에서 이제 대중적인 간장, 된장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들도 이제는 장을 담그지 않고 마트에서 기업이 만들 장을 사 먹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뭐 CJ, 대상, 뭐 그다음에 샘표, 뭐 다양한 이제 식품 기업들이 간장, 된장, 고추장도 다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마 시장 점유 비율이 가장 높을 거로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익숙한 순창 고추장은 순창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고추장은 아니죠. 그죠? 순창 고추장은 그 브랜드는 대상이라고 하는 식품 기업이 이렇게 하위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순창 고추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왜 없지? 옛날 버전인 건가? 이상하다. 그죠? 약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안 찾아올 것 같아서 혹시 찾아온 사람 있나요? 근데 제가 기회를 안 드리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네,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업데이트를 수정을 해서 조교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다운받았는데 또 뭐 바꾸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예. 요새는 하도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공부하기는 되게 쉽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죠? 그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지식화하는가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자신의 여러 가지 가치와 사고,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땡청땡 이건 눈 가리고 아웅식이네요, 그죠? 그러나 이게 인터넷상에 다 공개된 거고 이저 회사 홈페이지에 가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특정한 제품을 비하하거나 혹은 칭찬할 그런 의도는 없고 그냥 사실 중심으로 순창 고추장을 치면 이제 되게 순창 청정원 이름도 굉장히 아주 상큼하죠, 그죠? 청정원 고추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고추장이 이 회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정 에코텍 뭐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죠, 그죠? 식품용 고추장. 근데 이게 태양초, 찰, 현미, 고추장이죠. 여러 가지 고추장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좀 들여다봤어요. 공정이 순창에 있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순창 이름과 내용이 같은 순창이 공장에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약간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럼 순창 지역에 공장을 짓고 이 공장에는 이제 순창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근로자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뭐 그렇겠구나.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원재료명 고추 양념, 고춧가루, 정제소금, 마늘, 양파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이 슬래시가 양파만 중국산이라는 건지 아니면 고춧가루, 정제소금, 마늘, 양파가 중국산이라는 건지 궁금했어요. 근데 답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슬래시가 돼 있어요. 답은 내가 나중에 찾았어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구나. 현미 100% 현미 맞을 것 같아요. 근데 100% 현미 외국산? 네. 그렇구나. 순창인데 어쨌든 중국과 외국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천일염 호주? 이게 글로벌 순창 고추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상당히 흥미롭다. 이게 이제 로컬 푸드와 글로벌 푸드의 이거를 하이브리드라고 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인 호기심을 고추장이면 콩 매주. 그래서 가장 기본은 간장 고추의 가장 기본은 된장이에요. 사실 된장. 그죠? 된장을 기반으로 해서 간장도 이렇게 추출하고 그다음에 뭐 고춧가루를 넣어서 고추장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이 들어가는구나. 이소, 말토,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좋은 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좋은 당인가 보다. 그렇게. 그러나 어쨌든 당이구나. 정제소금, 찹쌀, 현미가루. 찹쌀, 현미가루가 들어가는데 이건 국산이구나. 그래서 현미와 현미가루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외국산, 국산. 고춧가루, 국산. 그럼 여기 있는 고춧가루도 국산?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효모, 중국 이런 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영양분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고추장을 우리가 떡볶이도 만들고 집에서 이것저것 닭볶음 할 때도 들어가고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순창 고추장은 순창에 공장을 둔 그러나 그 원재료 성분을 보면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 고추장이라고 해서 조금 가격이 싼 것 같아요. 현미 100%뭐 이거보다. 그래서 진 고추장 보통 많이 쓰는 가장 일반적인 고추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초 진고추장이고, 전라북도 순창면에 공장이 있고, 마찬가지로 고추 양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고춧가루, 찐밀, 쌀분, 물엿, 정제, 소금, 양파, 마늘, 슬래시 중국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마늘, 아까는 양파만 중국산인가 아니면 전체가 중국산인가를 헷갈렸는데 여기서는 마늘이 들어가는데 마늘에 슬래시가 있구나. 그래서 약간 궁금하다. 물엿, 소맥분이 들어가요. 소맥분은 밀인 밀가루. 소맥의 분이니까. 밀이 들어가는구나. 보통은 밀이 안 들어가는데 밀이 들어가네.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국내산 밀이 있긴 하지만 비싸니까 수입산인데 미국산, 호주산이 들어가는구나. 정제소금은 중국산. 그 다음에 L글루탄산 나트륨, 향미 증진제. 글루탄산 나트륨이 아마 미원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화학조미료, MSG. 그 다음에 소부산 칼륨, 보존료가 들어가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양분은 이렇고, 당류가 22%나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고추장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고 달게 느껴지는 거는 당류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당이 이제 보통 이제 뭐 영양학자들 입장에서는 당이 되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죠? 비만과도 관련이 있고 뭐 염증이나 콜레스테롤,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당 제한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고추장이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쌀 100% 뭐 이런데 이제 이 뉴스는 우리쌀로 만든 찰고추장 관련된 뉴스인데 이 뉴스는 이제 매운맛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해졌다. 소비자들이 고추장을 살 때 얼마나 매운 맛인지를 고추장 단계에서부터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본 제품에 사용한 고추 양념.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모든 고추장에 고추 가루도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갔거든요. 맨 처음에 봤던 현미, 100% 현미 보면 고추 가루도 들어가지만 고추 양념이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게 메인 성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성분이 고추 양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슬래시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걸 밝혀주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본 제품에 사용한 고추 양념, 고추장에 장에 추가되는 고추 양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요 성분인데 고추 양념은 대상, 이 회사죠. 에서 투자하여 지도 관리하는 중국 공장에서 엄선된 원료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걸로 추정하건대 고추 양념의 슬래시 중국산은 양파나 마늘만 중국산이라는 게 아니라 고추 양념 전체 거기 들어간 고춧가루 무슨 다른 성분들 전체 고추 양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공장에서 그리고 아마 중국 공장에서 하면서 굳이 뭐 한국에서 이제 고춧가루를 사다가 뭘 사다가 고추 양념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합리적 추정을 해보자면 고추 양념은 중국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함량은 11.4%인데 중국산과 국산을 함께 섞고 있고 여기 들어간 성분은 태양초라고 하는 고추, 쌀 20.4%는 국산, 고춧가루 6.0%는 국산, 고추 양념, 고춧가루 5.3%, 식염, 마늘, 양파, 중국. 이거 이제 중국 공장에서 그다음에 찹쌀은 국산. 그래서 순창 고추장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기업의 브랜드, 청정원 브랜드의 고추장은 그 실제 상품마다 조금씩 성분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볼 때
고추 양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성분이고 그 성분은 그거는 이제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콩, 또 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그런 식품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혹은 로컬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고 실제 생산 과정은 사실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중증적이다 이런 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드는 엄마가 만드는 혹은 할머니가 만들던 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제 이렇게 구성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어서 도대체 왜 순창 고추장을 가지고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순창의 장축제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렇게 순창이 고추장의 메카가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순창의 장류축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안내면 거기에 관한 무슨 사회과학적, 인문학적인 어떤 설명을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 유래라든가 뭐 이런 역사라든가 과정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몇몇 그 기록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좀 추정할 수는 혹은 추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창 장류 축제 안내하는 글을 보니까 막 조선왕조 실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는 고려 말 이성계가 아직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전인가 봐요. 그죠? 만일사에서 기거하고 있는 무학대사를 만나 유명 인사들이 막 등장하네요. 그죠? 무학대사를 만나기 위해 순창에 들렸을 때 한 농가에서 순창 고추장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초시라고 하는 것을 먹어보고 이 맛을 잊지 못해 조선 왕조 태조 임금에 오른 후에 순창 군수에게 진상토록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했어요. 약간 갑질한 것 같아요, 그죠? 임금 되고 나니까 야 그거 좀 올려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순창 축제 장축제의 입장에서 이제 쓴 거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기 순창 출신 있나요? 직원 막 실제 경험담으로 순창의 어떤 경관 이런 거를 자랑해줄 친구 없을까요? 없나요? 네. 순창은 전라북도 남부 섬진강 상류, 섬진강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죠, 그죠? 노룡산맥의 줄기의 산간지대에 위치하여 천혜의 물이 좋다고 해요. 사실 뭐 물이 거의 모든 식품에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무슨 뭐 막걸리나 와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햇볕, 뭐 장류는 특히 햇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룩을 띄우고 막 그럴 때 햇볕, 토양과 발효 환경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게 내가 쓴 게 아닌데 신고해야겠네. 그죠? 그 순창 장류축제위원회에서 저렇게 오타를 인터넷에 버젓이 올리다니. 순창 고유의 장맛을 낸다고 해요. 고추는 한자로 초라고 쓰고 후는 산초이나 고추, 후추 등의 매운맛을 내는 여러 식물의 의미로 쓰인다. 후추가 후초구나 그런가 봐요. 그죠? 고추가 한글로 쓰인 최초의 기록은 뭐 이런 게 있고 고초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후 훈농자외 고초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순창 고추장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데 물론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또 현재 뭐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보면 현재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롭게 기술되는 게 또 역사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순창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혹은 장류축제위원회에서 이런 것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속에 안내하는 글에 보면
옛날 수문 사설에는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오주연문장 전상고라고 하는 글에는 뭐 17, 18, 19세기에 걸쳐서 순창 지역의 고추장이 굉장히 뭐좀 유명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해동 죽지라고 하는 그런 비교적 근대 1925년 글에 보면 순창의 어떤 이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중요하다. 그 지역의 물맛과 기후, 온도, 습도 이런 것들과의 조화 때문에 순창 고추장이 특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이 있어요. 고추장 된장의 유래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하시고 제가 좀 찾아본 거니까 고추장은 조선시대 중엽 고추가 언제 한국의 음식 굉장히 이제 매운맛으로 유명하죠. 물론 뭐 멕시코나 중남미만큼 맵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운데 그 고추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매운맛 그다음에 고추 사용이 굉장히 뭐 일반화돼 있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국 그러면 고추장,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 고추가 유입된 거는 임진왜란 후 일본으로 왔다 이런 게 정설처럼 여겨졌는데 또 그렇지 않다. 뭐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이성계도 고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삼국시대에도 뭐 고추 얘기가 나온다. 뭐 그래서 그 초자가 정확히 근대적인 고추와 같은 건지 이런 데서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그래서 또 약간 재미있어가지고 청양고추의 이제 얘기를 좀 사회학적으로 좀 들여다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고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굉장히 매운 고추.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청양고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청양고추 좋아해요? 어떻게 먹어요? 그냥 찍어서 오, 와, 맵던데. 네, 그죠? 그래서 뭐 순댓국집 이런 데 가면 청양고추를 내주는 데가 있어서 좀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매워서 사실은 조금씩 썰어서 넣긴 하지만 이렇게 된장에 찍어 먹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청양고추를 찾긴 찾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청양고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어떤 역사,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종자권, 종자에 대한 권리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종묘, 씨앗, 종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음식의 기원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씨앗. 그 씨앗이 이를테면 싹을 트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가 올라오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벼도 먹고 쌀, 그죠? 벼도 먹고 씨앗이죠. 그게 사실은. 그리고 그 벽씨를 다시 심어서 순환시키는 생명을 순환시키는 그죠? 그래서 모든 채소, 곡물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겠죠, 그죠? 그리고 동물들은 먹이사슬로 보면 그 채소나 곡물을 먹은 초식 동물들,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또 우리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해서 잡식 동물로서 채소도 먹고 곡물도 먹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고기를 먹는 잡식 동물이고 그래서 이제 잡식 동물의 딜레마라고 하는 마이클 폴란의 책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씨앗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음식으로서도 중요하고 이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노동의 출발점은 토지에 씨앗을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는 과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종묘 업체들이 국내에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제법 큰 규모, 그다음에 중소규모, 그다음에 중앙, 흥농 뭐 이런 기업, 종자 기업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왜냐하면 점점 더 농업도 규모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농민들도 이제는 씨앗을 특히 이제 여러분들 녹색혁명 기억하시죠? 녹색혁명 1970년대에 녹색혁명을 통해서 농업이 규모화되고 산업화되고 그 다음에 농기계도 쓰고 화학비료도 쓰고 농약도 뿌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종묘상들 그 농촌 지역에 하면 종묘상이 많아요. 종묘상 거기에서는 종자도 팔고 농사에 필요한 온갖 투입제들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팔죠. 그리고 이런 그 종묘상들의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종묘 기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씨앗을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약을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판매하는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조금 큰 종묘 회사들은 1997년, 98년도 IMF 때 거의 다 망했어요. 거의 다 도산하고 인수됐어요. 외국 기업들에 의해서. 외국 기업들에 의해서. 제가 청양고추를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여기 와 있네?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이런 종묘회사, 중앙종묘라고 하는 회사와 오뚜기식품에서 1983년에 청양고추를 개발했다고 해요. 청양고추를. 청양고추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개는 지금은 이제 사실은 꼭 육종학 이를테면 만델의 유전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량종기를 계속해서 이제 교배를 해서 더 생산성이 높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녹색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전 공학 뭐 이런 것들 활용하지만 이 중앙종묘라고 하는 기업의 유일웅 박사라고 하는 분이 태국고추가 매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태국고추. 태국고추하고 제주도고추를 교배해서 개발한 게 청양고추고 왜 청양고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이제 본인이 이런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런 청송이 경북이죠 아마 경북 청송군 아닌가? 그죠? 청송과 영양, 강원도 영양인가요?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청송과 영양 지역의 농민들을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재배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줬는데 이게 이제 의외로 막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고추에 풋고추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작고 굉장히 매운 그러니까 아마 태국 고추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좋고 뭐 이제 인구에 회자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흥미롭게도 청양군 전혀 청송 영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충남 청양군에서 청양고추는 워낙 자신의 지역인 청약에서 시작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순창고추장도 그렇고 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제 시작되고 본격화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지역 축제들이 있어요. 이제 지자체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 장들이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자산으로 이제 축제들을 활용해서 축제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부활시키고 뭐 그러겠다. 정치 선거 공약으로 막 내세우고 그래서 수많은 또 한평답 이제 성공적인 축제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실패해서 사라진 축제들도 많은데 무슨 뭐 진안 반딧불이 축제 뭐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순창 고추장의 어떤 인지도 혹은 순창의 유명도 이런 것들은 지자체 활동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뭐 지원해서 순창 고추장, 수산장, 장축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노출시키고 혹은 지자체장이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정치적 플러스를 얻는 뭐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청양군에서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청양 고추 축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열어서 청양 고추를 더욱더 이제 이슈화하고 약간의 갈등, 중앙 종묘 유일웅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충남 청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충남 청양에서는 막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는 또 책을 또 막 출간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양 축제가 나름대로 이런 좀 이슈화, 이 업계에서는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1998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어떤 사회 경제 변화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아주 한국 사회 일반으로 놀 때 무슨 먹거리 이런 거 상관없이 1997년 외환위기, IMF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죠. 그래서 대마불사란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일부 기업들이 망하고 한국그룹 이런 기업들이 망하고 또 은행까지 망했죠. 한일은행 뭐 이런 몇몇 은행들도 망하고 그 다음에 수십만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외환위기가 아니라 경제위기 그 다음에 노숙자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거지는 있었지만 노숙자는 없었거든요. 거지와 노숙자는 달라요. 네. 그냥 회사 하다가 뭐 이제 회사 다니다가 잘려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부담 때문에 그냥 가출을 하고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노숙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홈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적 의미의 97년 IMF 위기는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시기예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자식들의 세대는 우리보다 더 부유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럼 되게 부정적인 답변이 많아요. 근데 97년 이전에는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팽창했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잘 살 것이다. 더 잘 교육받을 것이고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더 큰 집에 살 것이고 이런 이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에서 이제 조사가 돼요. 근데 이제 97년이 지나면서 아니구나. 아마 지금도 아마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를테면 한국이 혼인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비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혹은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혹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혹은 현재의 어떤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한국 사회를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시점 혹은 전환의 큰 사건이 이 97년도 외환위기로부터 파생된 한국 경제의 위기, 한국 사회의 위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외환위기가 왔을 때 뭐 한국 사회 전체를 휩쓸었죠. 그리고 이런 농업부문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게 될 신자유주의적 농식품 체계의 시작도 97년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종묘라고 하는 회사가 청양고추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자신들이 개발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묘 회사들이 다 외국 업체에 인수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멕시코의 세미니스라고 하는 회사에 인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특허권도 넘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종자권 문제가, 종자에 대한 권리, 종자에 대한 자주적 권리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종자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농민들에게 있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안동에 뭐 벼농사를 짓는 집, 뭐 청양에서 고추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다시 심을 씨앗을 채종이라고 씨앗을 받아서 잘 보관했다가 봄이 되면 씨앗을 심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순환적인 어떤 농업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농업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이 점점 더 산업사회에서 뭐 변화하면서 종자를 직접 수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힘이 들거나 혹은 기업들이 그 부분을 점점 전유하면서 여러분 잘 옛날에 한참 전에 이 수업이 한참 옛날이니까 옛날이 아니라 이 수업 전반부에 개념 얘기할 때 전유주의 appropriationism이란 말 기억나죠, 그죠? 농업의 여러 단계를 기업들이 이렇게 분절시켜서 그것들을 자신들이 이렇게 전문화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퇴비 대신에 화학 비료, 전통적인 어떤 방제 방식 대신에 화학 살충제, 그 다음에 농민들이 하던 채종, 씨앗을 수확하고 뿌리는 과정을 종자 회사들이 이제 전유해서 종자를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이 이제 중앙종묘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을 통해서 그 종자에 대한 관한 권리가 이제는 우리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의해 이제 인도되는 그래서 멕시코의 세미니스에 인수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전 지구적인 어떤 변화들이 이제 청양 고추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흥미로운 현상이죠, 그죠? 2005년도에 이 세미니스라고 하는 기업이 몬산토, 굉장히 유명한 익숙한 기업이죠. 몬산토에 인수돼요. 그리고 몬산토는 뭐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해 보면 유전자 변형 종자와 거기에 부수되는 함께 사용되는 농약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제3세계 농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이제 인도 같은 데서 좀 잘못돼서 어마어마한 농업 실패를 가져와서 아마 수백 명이 자살을 한 뭐 이런 사건들도 몬산토와 연관되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몬산토가 여전히 굉장히 큰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청양고추를 보다 보니까 몬산토가 이제 기업이 해체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 몬산토가 바이엘, 독일의 바이엘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그죠? 유명한 그런 기업에 의해서 인수돼서 지금 몬산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청양고추에 대한 특허권은 이제 지금 현재는 바이엘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바이엘.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을 그 그림 한번 그 전에 현대식품체계 할 때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는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뭐 펩시코 무슨 다농 이런 기업들이 다양한 브랜드들 소비자에 관련된 그런 조직들을 다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그런 그림. 또 하나는 이제 식품의 시작인 씨앗이 종자 회사 몇몇 회사들에 의해서 농화학 인수합병. 그래서 이 그림은 2013년도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몬산토가 어마어마한 초국적 기업으로 보면 몬산토가 있고 그 몬산토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작된 초국적 기업이 종자, 비료, 화학, 농약, 그 다음에 제분, 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이렇게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여기 보면 바이에르라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바이에르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90년대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전까지는 전지구조로 보면 안정적인 케인지안 어떤 시스템,
국가가 큰 역할을 하고 국가가 관리자 역할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그런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업 혹은 자본이 약간 하위 행위자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적인 전환 혹은 지구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시장의 원리가 선이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돼. 국가 역할을 축소시켜야 돼.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격렬한 인수합병 과정이 있었어요. 기업들이 막 이제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금융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어떤 동력이 됐죠. 그죠? 그래서 96년부터 2013년까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인수합병들이 일어나서 몬산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런 여러 영역을 총괄하는 종자, 화학, 그다음에 약학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청양고추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그랬는데 결국은 2018년도에 여기 바이엘이라고 하는 독일 기업이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다른 그림, 그래서 좀 업데이트된 이런 그림이 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에르가 이제 바이에르는 워낙 약품 회사죠, 그죠? 약품 회사인데 그 바이엘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걸로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적 굴지의 기업이 됐고 바이엘에서 신약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약, 생명 뭐 이런 쪽의 기업이죠. 그래서 몬산토가 바이엘에 인수되고 이거 혹시 아나요? 제가 이거는 이 출처는 청양고추와 관련된 나무 위키라고 하는 그런 데서 발췌한 건데 나는 사실 모바일 게임을 잘 몰라서 여기 레알팜 이런 게임 있나요? 들어본 게임인가요? 유명한 게임인가요? 아 그래요? 네. 농사 짓는 거예요? 네? 레알팜? 네. 거기 보면 이런 게 언급됐다는데요. 퀘스트에 보면 이런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학습을 하나?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 재작년에 이제 제가 그 연대랑 고대랑 이제 공동으로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전에 염재호 교수가 총장을 할 때 고연대, 고대의 좀 명강의 교수를 모아서 강의를 이제 양쪽에서 같이 하는 이런 교양 과목, 자유정의 진리인가 이렇게 돼 있던가 막 그런데 지금 이번 학기 한 350명 정도 수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강의를 했지만 지지난 학기에는 제가 이제 그 오가나이저가 돼가지고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연대에 좀 강의 잘하시는 분들 모시고 고대에서 강의 좀 잘하시는 분들 모셔서 이제 매주 이렇게 두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의 질문을 이제 받는데 다른 어느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뭐 경제학자도 오고 정치학자도 오고 뭐 그다음에 이공계통 선생님들도 오셔서 강의를 하고 그야말로 다학문적인 그런 한 13주의 강의를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저렇게 매 시간마다 그래도 심심치 않게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해서 이제 양 교수님들께서 답변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혹은 적어도 질문 수로 강의가 저희 중문과 교수님, 우리 고대 중문과 교수님이 삼국지와 관련해서 특정한 전쟁 사건에 관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이 정말 수십 개의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무기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러니까 제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무슨 장수가 어디에 배치돼 있다가 어떻게 진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어요. 와, 정말 학생들이 삼국지를 너무너무 열심히 읽는구나. 이렇게 그 막 삼국지에 대한
저도 까마득하게 옛날에 읽고 잘 기억도 안 나는, 근데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인 질문을 하냐 감동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사회학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삼국지 게임이 엄청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그 학생들 가운데 정말 그 맞잖아요. 삼국지 게임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책을 읽은 학생들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무기 관련된 그 전문 지식이 교수가 담당한 교수가 당황할 정도로 이렇게 질문들을 하던데, 그래서 이 식품과 먹거리와 관련된 수업도 게임을 개발해야 좀 학생들이 좀 재밌게 게임을 하고, 레알팜 같은 정확히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레알 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에 넘어가고, 이제는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청양고추를 심기 위해서는 청양고추 씨앗을 동부팜 한농, 현재 LG화학 계열의 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판매권,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종자에 관한 특허권은 바이엘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 종자의 판매권을 한국 기업이 이제 독점해서 그것을 이제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그래서 이게 좀 그러니까 청양고추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약에 이제 이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청양고추를 구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불법이 되고, 사실은 이제 국제법상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음식의 먹거리 출발점이 씨앗 종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종자 자금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 청양고추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순창고추장에서 청양고추까지 긴 열정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개발주의, 한국의 어떤 농촌 사회의 변화 혹은 농민들의 삶의 변화와 관련돼서 개발주의 원조 농식품 체계, 그래서 미국의 식량 원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국 농촌을 만들고, 특히 농지 개혁이 어떻게 농민들을 이렇게 만들어갔는가 이런 것들 들여다봤고, 개발주의, 특히 1960, 70년대에 박정희 체제에서 새마을운동, 녹색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농촌이 재구조화되고 농민들이 삶이 만들어졌는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녹색혁명을 통한 일종의 정치적 기획을 통해서 농민들이 통일벼, 유신벼를 판매하고 국가가 수매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과정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나 결국 박정희 체제의 붕괴, 1979년도에 박정희 씨가 암살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박정희 체제의 어떤 국가 주도적 혹은 억압적 통치 체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통일벼, 유신벼 이런 다수학 품종이 맛이 없고 일반 시장에서 외면받고 또 국가에서도 이것을 이제 수매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면서 농가 소득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신자유주의적인 농식품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그 자체의 어떤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혹은 자원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면, 다른 면 혹은 그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게 농업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을 하게 되죠. 국가 주도적 발전에서 시장 원리가 강조되고 기업 활동들이 점점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와 기업 관계에서 기업의 힘이 점점 커지는 변화, 이런 것과 관련되고, 또 이것은 그냥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변화였어요. 전 지구적인 변화. 그래서 보통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중반까지를 소위 말하면 배태된 자유주의 혹은 관리된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전 세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의 이러한 통치를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국가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지배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경제적,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이 강조하는 이념들, 예컨대 자유, 이런 것들, 혹은 개발,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서구 국가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얻었거든요. 그랬는데, 1971년도에 미국의 고정환율제도,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고정환율제도, 금태환제도 이런 것들이 점점 해체되면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뭐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또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 미국의 패배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막 흔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종교 근본주의라든지 민족주의를 막 주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미국이 절대선, 공공선이 아니다 이러면서 미국에 의해서 관리되던 자본주의가 이제는 시장, 더 이상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경제 발전에 좋지 않아, 뭐 이런 이제 경제 패러다임,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론, 하이에크로부터 시작된 이런 경제 자유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서 이제 굉장히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영국의 세처리즘, 레이거니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 자유화, 무역 자유화, 그 다음에 공기업의 민영화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의 하나의 패키지죠. 패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세력을 보통 그런 어떤 담론과 정치의 생산의 동맹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예컨대 무슨 뭐 세계은행,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미국의 재무성, 그 다음에 초국적 기업들 뭐 이런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제는 시장 자유와 자본의 자유와 금융의 어떤 자유와 이런 것들이 중요해. 이제 이런 변화들이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 맥락에서 이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도 변화를 겪게 되고 농업 구조도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정말 재벌화되기 시작해요. 대기업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때로는 자신의 역량 덕분에, 때로는 국가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저런 약간 우연적이거나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재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 100대 기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탑 한 3개에서 5개 기업과 나머지 기업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경제적, 정치적 격차를 보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대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점점 더 생산지를 뭐 외국을 포함한 그야말로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개발 동맹이 강화되는데 산업개발 동맹이라고 하면 이러한 새로운 세계화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더 이상 국가의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대 기업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개발주의를 이제 옹호하는 그다음에 언론 끊임없이 이제 예컨대 뭐 토지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그다음에 경제 소위 말하면 이런 성장주의적인 어떤 친기업적 그런 언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도시의 이제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 그런 중산층 계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이런 개발 동맹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농업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적어도 70년대까지는 아마 80년대까지도 아마 그랬다고 봐요. 농민들의 생존권 혹은 농민들의 수입 개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의 중산층들이 굉장히 공감했었어요.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지지 이런 것들 많이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발전의 혜택을 도시민들이 주로 많이 얻었고 그것에 대해서 농촌 농민들의 어떤 빈곤이라든지 저발전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7, 80년대의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본 도시민들의 그 지역적 연결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내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 순창에 계시고 혹은 뭐 한평에 계시고 이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문제가 그냥 타자의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2세대가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IMF 경제 위기 때문에 실직을 당하고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교통 방해하고 막 짜증난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개발동맹과 농민들 간의 그런 사회적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그 입장을 달리하게 되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의 관리자였어요. 그리고 특히 냉전 체제 하에서 공산권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들을 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막 한국 상품을 수출해도 괜찮고 또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식량 원조를 통해서 한국의 기아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점점 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그런 주도권을 좀 잃게 되고 또 무역 적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미국 농산물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입장의 변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새로운 자유무역 패러다임 저 시계 맞나요? 저 시계가 좀 약간 느리군요. 어쨌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박정희 체제에서 굉장히 공고했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해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자유무역,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는 게 협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정부 정책의 일부가 돼요. 그리고 자유무역 정책에서 논리는 우리가 값싼 외국의 농산물을 맛있게 사다 먹고 우리 컴퓨터나 자동차를 팔면 된다. 그리고 농민들은 국익을 위해서 이런 자료 전체의 대의를 위해서 좀 희생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에서 약간 보조금을 줄게. 이런 논리로 이제 농업에 대한 태도가 국가의 정책이 바뀌게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